제가 지금 드리는 이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십시오. 1번 쓴 편지, 2번 받은 선물, 3번 찍은 사진, 4번 번역한 문서입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직접 써보셔도 되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영어의 트레이닝, 원어민처럼 생각하는 법,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행위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예시 있죠? 쓴 편지. 한국어로 우리가 왜 저번에 쓴 편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흔히 쓰는 그런 단어 조합입니다. 그런데 쓴이라는 말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능동적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쓴 편지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럴 때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라고 해서 맥락과 상황, 상황이 곧 맥락이죠.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 눈치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들도 사실 그런 언어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요.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한국어 정신 공간이라고 부르고, 영어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영어 정신 공간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영어 원어민들의 정신 공간으로 들어가야 그들처럼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쓴을 쓰여진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뭐뭐를 쓰다라는 동사는 write. 자, 그러면 쓰인, 쓰여진은 그렇죠, writte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 written a letter 이라고 지금 단어가 떴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주어 행위자를 생략하고 쓴 편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갖는 그 느낌이 있죠. 영어 원어민들은 그 느낌을 이 단어를 보거나 들었을 때 느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the written letter 이라는 이 말 자체는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모르지만 어쨌든 쓰인 편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들의 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또는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고 맥락으로 그냥 이해하는 경우, 영어로 똑같은 느낌을 내려면 수동 표현을 사용하고요, 실제 뜻은 쓰여진, 쓰인 편지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받은 선물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있죠.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되게 흔히 씁니다. 왜 저번 주에 받은 선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서로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언어권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저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영어로는 사실 이 느낌을 내려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받은 이라는 말 대신에 받아진, 이렇게 수동의 느낌을 갖는 그 표현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자, 영어로 뭐뭐를 라는 동사는 receive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진이라는 뭔가 완료되었으며 또 수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이 꾸민말, 수식어는 뭐가 있을까요? receive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the received gift,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받은 선물이라고 그냥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있죠. 영어 원어민들은 지금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바로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the received gift 라고 실제로 영어로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썼을 때는 그거를 듣거나 읽는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받아진 선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찍은 사진 그리고 번역한 문서, 얘네들을 이제 그 느낌이 나게끔 대응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찍은 사진은 사실 the taken photo, 즉 찍힌 사진이라고 해야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 딱 그 느낌으로 들리고요. 번역한 문서, 자, 이거는 the translated document 이렇게 바꿔서 사실상 번역된 문서라고 말씀을 하셔야 바로 그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죠.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주어,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주어를 밝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이런 표현을 할 때 동일한 느낌을 영어로 전달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 수동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직접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수 있는, 훈련하실 수 있는 워크북,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의 링크는 바로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되다, 대하다의 언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과제를 수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들 영어로 바꿔보시죠. 1번 지갑이 없어졌어요. 2번 열쇠가 안 보여요. 3번 숙제가 안 끝났어요. 4번 머리가 아파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주제가 되다, 대하다의 언어인지 아세요? 사실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위, 그리고 행위의 결과 보다는 상황 묘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지갑이 없어졌어요 라는 말 있죠. 이게 다분히 한국적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지갑이라는 어떤 객체가 주어로 등장을 하고 그 지갑의 상태가 설명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뭐 누구의 지갑인지 또는 누가 그것을 없어지게 한 행위자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마치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지갑이 스스로 없어진 것 같죠. 네, 이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저번 제 1장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맥락 언어인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은 우리의 언어가 이런지를 모르고 이 언어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는 완전히 정반대의 언어예요. 굳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있죠. 인과율에 충실한 아주 명료하지만 답답한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저맥락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영어는요, 지갑이 뭐 발이 달려서 스스로 어디에 숨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갑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영어로 뭐뭐를 잃어버리다는 lose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다는 뭐죠? 네, lost라는 이 형태를 쓰죠. 그리고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지갑의 소유자와 그 지갑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 책임 등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당연히 지금 내 지갑이 없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나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식이에요. I lost my wallet 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갑이 없어졌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보통 지갑이에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이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보통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나라는 존재와 지갑이라는 존재가 동시에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는 상황 중심이고 영어는 행위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어는 그 사고를 더 강화합니다. 결국 언어와 생각, 사고는 진화, 같이 진화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시 두 번째, 열쇠가 안 보여요를 한번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당연히 누구에게 열쇠가 보이지 않는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쇠가 보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중요해서 그거를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영어 원어민들한테는 아까 보셨겠지만 애초에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래 지금 누가 열쇠를 못 보고 있는지, 누구에게 열쇠가 안 보이는지, 또는 누가 열쇠를 못 찾고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안 보인다 보다는 찾을 수 없다. 자, 뭐뭐를 찾다라는 동사 영어로 뭐가 있죠? 네, find가 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can't f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I can't find my keys 라든가 아니면 I don't see my key,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야 열쇠가 안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을 영어 원어민들은 느낍니다. 안 보인다 라는 말은 결국 내 눈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영어식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영어는
영어는 인과율을 매우 중시하는 명료하지만 답답한 인간 같은 언어입니다. 열쇠가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할 때 실제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1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열쇠예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라는 주체와 열쇠라는 객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점점 생각도 그런 식으로 다르게 굳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아까 처음에 보았던 세 번째 예시, 숙제가 안 끝났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였죠? 머리가 아파요. 네, 이거를 영어로 바꾼 것을 보도록 하시죠. 숙제가 안 끝났어요는요,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이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머리가 아파요는 I have a headache. 이 표현을 쓸 가능성이 99%입니다. 아마 오늘 이해는 대부분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워크북과 또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은 책 링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 또 색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무생물 주어라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inanimate subject라고 부르고요. 생명이 없는 어떤 물체나 또는 추상적 개념을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무생물 주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가 간혹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라든가 시간이 빨리 간다, 물이 끓는다, 이런 것들에 한정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연현상이거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 무생물 주어의 사용 범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Sign says open. 자, 이게 직역을 하면요, 표지판이 open이라고 말한다죠. 이건 어때요? The idea suggests that we need a new. 그 아이디어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금 보면은 주어로 the sign, 그 다음에 the idea, 이 것들이 뭔가를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매우 빈번히 그리고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모르면 사실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언어가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들에게 이 세계라는 곳은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항상 먼저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 행위자의 행동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한테는 이 세상이란 게 행위자가 늘 중심에 있고요, 이 행위자에는 어떤 무생물까지도 포함이 돼요. 이것의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상황이란 게 펼쳐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저희가 이제 이 문장부터 한번 영어로 바꿔볼 텐데, 이 책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한국어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주어가 없어요. 누가 얻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익숙해요. 우리 모국어니까. 자, 그런데 주어가 여기서 과연 뭘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책이 되게 통찰력을 주는 책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다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면 거의 다 이때 주어로 굳이 하나를 떠올린다면은 우리라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서 1차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영어는 거의 동일한 뜻을 나타낼 때 we가 아니고요, you를 써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을 거나 또는 읽을 잠재적 청자나 독자를 상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이 you를 universal you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최대한 영어식으로 맞춰서 우리가 you, 당신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번 영어로 바꿔보면은 you can get, 제일 쉽게 가면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통찰들, many insights, a lot of insights 해도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가 보통 이 뒤에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그런 통찰들의 출처이기 때문에 from 하고 this book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영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 원어민들의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초월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책
책도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책이 그런 통찰들을 제공하는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This book 하고 offers 이런 거. 그 다음에 a lot of insights. 여기다가 이제 당신에게란 말까지 집어넣으면은 This book offers you many insights. 이런 문장들이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고를 전환을 처음부터 하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한국어로 어디로부터라든가 뭐뭐를 통해라든가 어디에서라고 나와 있으면요. 그 녀석을 그냥 주어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빨리 찾아보는 게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적용을 한번 이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그냥 주어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는 this policy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이 감소했죠. 그러면은 이 정책은 뭘 한 겁니까? 감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소시키다는 말을 바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this policy reduced.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그래서 뭐 the unemployment rate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영어 원어민들이 봤을 때 정말 영어스러운 문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도 뭐뭐를 통해라고 나와 있는 저 부분 있죠. 쟤를 그냥 주어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이 그냥 주어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this experiment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 실험이 검증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자, 검증하다란 말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verify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그러면 this experiment verified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요. 마지막에 새로운 가설이었으니까 a new hypothesis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어 원래 썼던 문장 보시면 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엄청 길고요. 심지어 여기 누가 검증할 수 있었는지 주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정말 딱 어떻게 보면 세 단어로 그냥 확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간결하고 아주 명료한 문장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왔던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영어 문장들은 실제 영어권에서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이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대학생이면 점수가 달라지고 직장인이라면은 연봉이 달라져요. 정말 잘 쓴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훈련하실 수 있는 워크북, 자,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연습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먼저 다음 한국어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2번, 그는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3번, 그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룬다. 4번, 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으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문장 있죠? 그는 정기적으로 뭐 친구들을 만난다, 이 말. 자, 이거를 먼저 한국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게 이제 동사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정기적으로가 부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문장 구성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품사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는 여기서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명사로 표현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로 우리 같으면 표현할 것들을 개념화해서 한 단어의 명사로 갖다 박아놓고 동사는 다른 걸 쓰고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직접 한번 해봐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만나다라는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요, 만남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면 정기적으로를 정기적인으로 바꿔야 정기적인 만남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동사는요, 정말 기초 동사를 써요. 여기서 원어민들이 쓸 수 있는 동사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애로 한번 가보면 He has regular meetings 이런 식으로 그냥 have를 써서 그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만남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 그의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with his friends 이렇게 붙이면 그만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해보죠. 그는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자, 여기서 연주한다라는 이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능숙하게가 부사죠. 자,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타를 연주한다 이거를 한 단위로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기타 연주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기타 연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타를 연주하는 행위자는 맞죠. 그래서 기타 연주자라는 명사를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이 기타 연주자라는 표현 있죠. 요거를 영어 원어민들은 진짜 흔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능숙한 기타 연주자. 자, 이걸로 그 사람을 묘사를 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he is 하고 a skilled guitar player. 이렇게 갈 수. 그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룬다. 자, 이거를 해보면요. 컴퓨터를 잘 다룬다라는 거를 개념화하면은 아주 좋은 다룸 또는 훌륭한 기술 이런 식으로 개념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다룬다. 이것까지를 한 단위로 봐서 그냥 바꿔버리면 능숙한 컴퓨터 사용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념화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He is an excellent computer user 이런 문장도 하나 쓸 수가 있고 He has excellent computer skills 라는 문장도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쓰고 선호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니까 꼭 이렇게 두 개 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잘 관리한다 이거를 개념화하면요. 좋은 관리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뭔가 좋은 관리를 보여준다라든가 그는 좋은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He has good stress management skills. 자, 이거 쓸 수가 있습니다. He has good stress management skills.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는 좋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죠. 한국어 원어민이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영어로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장 구성 방식, 그들이 선호하는 품사로 자꾸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워크북 링크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네 가지 표현 영어로 먼저 바꿔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는요 굉장히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 걸어 들어가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딱 안 떠오르죠 처음에. 왜냐하면 걸어 들어가다라는 말은 사실 걷다와 들다 그리고 가다 무려 세 가지 동사가 겹쳐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어민이니까 이런 한국어 표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쓰죠. 근데 영어 원어민들이 거꾸로 한국어를 배울 때는요 걔네는 이런 표현 방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엄청 힘들어요. 걷다, 들다, 그 다음에 가다 이거를 한꺼번에 쫙 합치면은 또 막 가다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할 때 보통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 동작, 핵심 동작만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걸어 들어가다라는 전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걷다예요. 걷다. 왜냐? 걷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꿀 때는요 먼저 걷다를 영어로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walk 일단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시면요 들다 어디 안으로 뭐 들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가다라는 말은 보통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이 두 말은 영어에서 이 이미지와 대응하는 전치사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어디 안에 그러면 in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to가 있어요. 어디 쪽으로. 그렇죠. 이런 게 to잖아요. 그래서 walk와 in과 to를 합치면 딱
걸어 들어가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도 in과 to는 겹쳐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into가 하나의 전치사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얘네를 붙여서 walk in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걸어 들어가다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해볼게요. 뛰어내려가다. 자, 이것도 보시면 뛰다와 내리다, 그 다음에 가다. 이런 식으로 세 동사가 겹쳐져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안 되는 게 뛰다예요. 먼저 뛰어야 돼요. 그러면 뛰다는 영어로 run이죠. 그 다음에 내리고 가고 이런 말을 전치사로 영어에서 찾아서 하나씩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랑 가장 가까운 영어 전치사는요, down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가는 거면은 to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run down to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거의 우리가 아까 했던 한국어 표현이랑 비슷해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뛰어내려가서 어디 쪽으로 가는 거, 어디 쪽으로 뛰어내려가는 거는 run down to가 맞는데 우리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계단 위에서 내가 하는 행위만을 나타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run down까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run down the stairs 이러시면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어 올라가다를 해볼게요. 여기서 기다와 오르다와 가다. 자, 이게 이제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다라는 행위예요. 기다라는 행위는 이제 영어로는 crawl이나 climb 보통 이 두 개를 쓰는데 crawl은 평면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구 중력과 역행하지 않는 지구 표면에서 기는 거를 이제 우리가 crawl이라고 하고, 중력의 역행에서 수직으로 된 거를 기어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는 거를 climb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기어 올라가다라는 말을 할 거니까 climb을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다, 이게 위쪽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요게. 그 다음에 가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있겠죠? 이거를 각각 영어에서 대응하는 전치사 같은 걸 찾으면 up이랑 to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딱딱 붙이면 climb up to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어디 오두막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종 목적지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는 climb up t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무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것 자체만 얘기하고 싶으면 climb up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그쵸? climb up tree 해가지고 그 위에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는 뒤에다가 또 into 이런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climb up into 이런 표현이 또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날아오르다를 하고 마칠 텐데, 자, 이거는 날다와 오르다 두 개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먼저 날아야 돼요. 그래야 뭘 오를 거 아닙니까? 날다는 당연히 fly예요. 그러면 오르다라는 말과 대응하는 그림은 뭐냐면 위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됩니다. 영어에서 그런 전치사나 부사는 up이 있죠. 그러면 fly up.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가 날아서 저기 그 위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에 뜬다든가 이런 경우 보통 fly up into 하고 뒤에 어디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왜 영어의 그 구동사가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던 그 동사랑 전치사 부사 합쳐진 것들, 이거를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동사를 막 겹쳐 쓰는 그런 언어고, 영어는 주요 핵심 행위 첫 번째 행위만 동사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치사 부사로 계속 뒤에다가 덧붙이면서 그림을 덧대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도 역시 훈련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꼭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오늘은 정확하게 딱 두 문장만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문장 수를 줄였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이시죠? 그 회사는 제품 광고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 두 번째 문장, 우리 대학은 학생 복지를 위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자, 한 번씩 정말 영어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으면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설해 볼게요. 그 회사는 제품 광고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 자, 이거를 영어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주어와 동사 부분을 찾아서 1번, 2번 자리에 놔야죠. 자, 그러면 그 회사는 사용한다, 이 순서로 가야 영어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아마도 the company uses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사용한다, 한국어로 보면은 사용한다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SNS를,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이게 이제 동사 뒤쪽에 오게. 그래서 social media라는 말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SNS란 말은 지금 현재 영어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social media라고 통용되고 있으니까 이걸로 알아두시고요. 남은 게 뭐죠? 제품 광고를 위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제품 광고, 지금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자죠. 한자어가 내자가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인공지능, 하다못해 111식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일일이 그때그때 다 정확하게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갑자기 써야 되거나 말을 해야 될 때는 이거 안 떠오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냐면, 보통은 순서를 뒤집어요. 즉, 제품 광고를 광고하고 제품,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전치사 of를 집어넣으면요, 영어로 일단 말이 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품은 product, 광고는 advertisement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advertisement of product,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실제로는 제품 광고라는 그 한자어를 영어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별 무리가 없이 탈이 없도록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품 광고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the company uses social media 하고 전치사 for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the advertisement of the produc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딱 하나 이제 더 첨가하자면, 마지막에는 product 앞쪽에 its, 이거를 넣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어는 그러면 되게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SNS를 사용한다, 자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듣는 사람이 당연히 지네 제품이겠지라고 알아서 알아듣죠. 근데 영어는 이거를 되게 티나게 명시하면 할수록 글을 잘 썼다,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ts, 즉 그 회사의, the companies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장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학은 학생 복지를 위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자, 이거 이제 어순을 보시면 우리 대학은 운영한다, 그쵸? 이게 이제 영어로는 1번, 2번 자리에 나오겠죠? 자, 이거 영어로 바로 써볼게요. Our university operates, 여기까지 일단 가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한국어로는 운영한다 바로 앞에 있는 거, 제도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제도죠? 장학금 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라는 말, 예를 들면 system 이런 말 알고, 장학금, scholarship 이런 말 알아요. 근데 장학금 제도를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붙였으면 되나? 확신이 안 들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앞쪽으로 보내서 시스템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of를 쓰고 장학금을 그 뒤에 쓰시면요, 일단 영어권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가볼게요. A system of scholarship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학금들의 어떤 한 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말이 뭐죠? 학생 복지를 위해. 여기서 또 머리가 아파져요. 왜? 학생 복지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지란 말을 앞으로 빼고요, 학생을 뒤로 보내요. 그리고 가운데를 of로 그냥 이어주는 겁니다. 자, 복지는 일반적으로 welfare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학생은 당연히 student겠죠. 그러면 the welfare of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도 어디 소속 학생들인지 영어는 굳이 밝히면 밝힐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이 대학의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ts students,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나왔죠? Our university operates a system of scholarship for the welfare of its students.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말의 한자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순간순간 영어로 못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일상에서 쓰는 한자어면 괜찮은데, 이렇게 학생 복지, 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을 매번 말로 할 때, 또 갑자기 글을 써야 될 때, 그때 막혀가지고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뒤집어서
가운데 of를 넣고 빨리 말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자,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 나와 있는 그 워크북 링크로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4가지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책상 위에 있는 책, 2번 상자 안에 있는 장난감, 3번 책상 아래에 있는 가방, 4번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자, 이 4가지가 딱 봤을 때 글쎄요, 영어로 옮기기 이게 어려운가 쉬운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책상 위에 있는 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는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요. 자, 이거는 우리 모국어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위에 있는을 딱 하나의 전치사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표면 위에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 보통 전치사 on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the book on the desk 이렇게 써야 실제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한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있다 라는 이 말을 굳이 한 번 더 넣어서 표현을 하는 반면에 영어로는 이제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쉬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들, 뭐 책상 위에 있는 책, 뭐 이거를 영어로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한 번 버퍼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상자 안에 있는 장난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있다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장난감인데 어디 안에 라는 전치사만 쓰고 그 다음에 상자라는 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영어로 대략 the toys in the box,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점점 쉬워질 겁니다. 세 번째 거 볼게요. 책상 아래에 있는 가방. 자, 그러면 있는이란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책상 아래 가방,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영어로 써야 되니까 가방이 먼저 나오고 the bag, 어디 아래에 니까 under, 그리고 the desk 이렇게 가시면 되죠. So the bag under the desk, 이게 바로 책상 아래에 있는 가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자, 이거는 한번 직접 말로 해보시겠어요? 지금? 예, 좀 되시나요? 주차장이란 말은 parking lot,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the parking lot next to the building,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The parking lot next to the building. 오케이. 실제로 우리가 영어로 회화를 할 때, 야,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은 누구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 하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이라는 말을 다 옮기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사실 영어로는 who is the woman next to you 거든요. 그냥 next to만 들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영어에서 전치사가 맡는 역할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 위치나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합친 거, 그 모든 기능을 합쳐서 전치사 하나가 수행한다. 이 점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워크북 링크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그 영어의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4문장 한번 영어로 바꿔보시죠. 자, 되셨으면 이제 영상 다시 플레이 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가 말한 것은 이라는 게 누가 봐도 주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말하다를 영어로 바꾸긴 쉬워요. He says, 이런 거죠.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러면 he said,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거, 이거를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못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를 하나를 딱 쓰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what 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했다 앞에다가 what을 그냥 붙여서 what he said. 자, 이렇게 쓰는 순간 그가 말했다에서 그가 말했던 것, 그리고 그가 말한 것도 사실은 과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좀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쪽으로 그가 말한 것이라고 쓸게요. 그냥 what he said. 그럼 이게 그가 말한 것인데, 그럼 뒤에 이제 뭐만
나오면 됩니까? 사실이 아니다만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은 뭐뭐이다 라는 말은 영어로 비동사를 쓰니까요. What he said is 하고 사실인 영어로 true예요. 그거를 not true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he said is not true. 이게 정확하게 모범 답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문장을 아예 영어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쉬운 거를 뭐 설마 못할까 그러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진짜 못해요. 이게 한국어에 what에 해당한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다 말했다와 그가 말한 것 이거 말 바뀌는 걸 보시면 우리는 막 그 밑에 받침이나 이런 게 막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죠. 우리가 모국어라 이게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건데요. 영어 원어민들이 거꾸로 한국어를 배울 때 이거 엄청 어려워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하는 단어가 영어에 what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는 뭐뭐뭐 니은 것 제가 보통 이렇게 현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 있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나는 그녀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는 쉬워요. 그러면 I think예요. 그녀가 옳다도 쉬워요. She is right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가 옳다고 이게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딱 한 단어만 들어가면은 이 말이 됩니다. She is right 앞에 that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think that she is right. 그래서 이 that은 한국말로 굳이 직역을 하면요. 뭐뭐뭐뭐라고 또는 다고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what이나 that 같은 애들이 왜 어렵냐면 한국말로 딱 1대1 대응하는 한 단어짜리 번역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훈련하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자, 보면은 영화가 어쨌든 재미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하면 쉬워요.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영화죠. 한국어는 이렇게 영화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본 이 영화를 꾸미는 말이 앞쪽에 나와요. 근데 영어는 이게 전부 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다 그러면 we watched 또는 뭐 we saw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movie 뒤쪽으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영어에서는 이게 꾸미는 말이 뒤에 붙은 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that이란 단어를 한번 붙이죠. 자, 그러면 the movie that we saw yesterday was interesting.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어와 영어의 수식하는 방법이 달라서 수식하는 위치가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 언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공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말 있죠.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그 소식이 사실이다. 이거를 먼저 써봅시다. 그러면 the news is true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대로 이 앞에다가 that을 그냥 붙여서 that the news is true 이러면요. 그 소식이 사실이라고 라는 말도 되지만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이라는 말도 돼요. that을 앞에다 붙이면 이렇게 어떤 문장을 그렇다라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is surprising 이렇게 붙이면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옵션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That the news is true is surprising. 자, 여기서 이제 to that 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글로 써 있으면은 이 문장 해석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that 배울 때 관계대명사는 그래도 배우는데 이거를 좀 취약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이때 이 that은 딱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와 합쳐서 the fact that 이라는 것을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아예 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that을 보통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죠. 그 앞에는 보통 어떤 추상적인 개념 단어가 나와요. 뭐 the fact라든가 the idea 그 뭐 아이디어라든가 the suggestion 그 제안이라든가 그러고 뒤에다가 that을 딱 박아놓고 그 뒤에는 문장이 하나가 툭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 아이디어, 제안 이런 식으로 해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what이랑 that을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가 한국인들의 취약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반드시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워크북을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마지막 9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이 네 문장 한번 영어로 바꿔보고 시작하시죠. 자, 먼저 1번 어떻게 지내세요? 2번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3번 어떻게 그걸 해냈어요? 4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셨으면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먼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은 되게 쉽어요. 당연히 영어로 보겠어요? 뭐 별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 How are you? 겠죠, 그쵸? 그러니까 how가 맞는 기본적인 역할이 이거예요. 어떻게죠, 어떻게. 자, 그런데 how는 한국어로 사실 두 가지 뜻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에도 해당하고 얼마나에도 해당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how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간혹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운동하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사실 여러분께서 눈치를 글쎄요, 좀 정말 예리하신 분들은 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어 원어민이 이 표현을 쓰나?를 생각해 봤을 때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니? 사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너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이 말은 거의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너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 이거는 쓰죠. 그러니까 how many times로 물어보는, 영어로 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얼마나 있잖아요. 이게 그냥 how로 써도 말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즉, 너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니? 그러면은 일주일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만 딱 영어로 바꾸면은 how 땡땡땡 a week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자주란 말을 딱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을 해서 우리가 영어랑 언어를 구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거는 how often 이거죠, 그쵸? How often. 그래서 how often 하고 운동하세요란 말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do you exercise나 do you work out 이러시면 이제 이 전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뭐 쉽죠? 어떻게 그걸 해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거를 했다란 말을 생각해 보면요, you did it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how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가면은 how did you do it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사실상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 어떻게 해냈느냐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여러분께서 문제가 없으셨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에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이 질문 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물어보죠? 너 얼마나 기다렸어? 이걸 더 많이 써요. 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써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어? 이 말을 원래 모국어로는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로 물어볼 때요, how long 이라고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너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니? 이때는 how often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 뭐 마찬가지로 야, 어제 비 얼마나 왔니? 이런 말 할 때 영어로는요, how much rain 이렇게 또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얼마나라는 말은요, 그 뒤에 굳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뭐 가끔, 얼마나 오래 이렇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영어로 그 how often, how long, how much라고 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끔,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영어로 잘못된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말이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의식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 혹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영어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 한국말이요, 사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What do you think?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생각하니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를 그대로 옮기면 How do you think?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요,
I use my brain. 나는 뇌를 사용한다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좀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 한국어의 어떻게 얼마나와 영어의 how는 1대1 대응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외로 잘 모르시고 계셔서 제가 이 점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워크북으로 반드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반드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는 워크북 링크로 들어가시고 앞으로 제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에 올리면서 워크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